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상해에 있는 이명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글씨는 못 쓰는데 이름은 명필입니다. 아버지가 중국 가서 비즈니스를 하라고 이름을 좋게 지어주셨는데 중국 발음으로 하면은 리밍삐입니다. 그런데 예, 중국 돈 얘기하는 런민삐하고 발음이 비슷해서 한국의 런민삐다 그렇게 하게 되면 중국 사람들은 제 이름 한 번 들으면 잘 잊어먹지 않더라고요. 예, 네,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 태동지 상해를 가다라는 그런 부제로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상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많은 설레임과 그리고 또 마음속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감히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혹시 조금 뭐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히어로 역사 연구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갖고 저는 지금 중국에 온 지는 27년 되었고요. 예, 94년도에 홍콩 주재원으로 나와서 홍콩에서 만 7년, 횟수로 8년 있었고 2001년도서부터 지금 현재 상하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비즈니스로는 섬유 무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히어로라는 역사 관련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히어로는 말 그대로 영웅을 뜻하고 있고 또 영문 첫 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영웅을 찾아서 나의 멘토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 영문 첫 글자 History, Exploration, Research Organization 그래서 역사를 탐험하고 연구하는 단체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주요 이제 활동으로는 강의 봉사와 역사 탐방, 그리고 주말에 주말학교, 그리고 히어로 임정학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의 봉사는 주로 이제 영화로 만나는 히어로 역사 강의인데 이곳 해외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또 교민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영화를 매개로 해서 영화 속에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영화 이런 영화 속에서 저희가 4분에서 5분짜리를 한 5컷 정도를 잘라서 그 시대의 배경과 또 내가 만약에 주인공이면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이제 그렇게 해서 영화를 가지고 우리 역사를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컨셉은 중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자에서부터 신의 혁명에까지 우리가 많이 봤었던 중국의 시대물이라든가 다큐멘터리라든가 영화를 가지고 동일한 형태로 한국사하고 중국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 재중교포라든가 학부모 대상으로 그리고 상해에 우리 그 공간이라든가 또 총영사관 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런 강의를 저희 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역사 탐방은 저희 상해가 우리 임시정부의 태동지고 상해 인근 지역에 우리 임정과 관련돼 있는 그런 유적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방문해서 한국 독립운동가 그리고 또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문화지에 관련돼 있는 것을 저희 팀에서 같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광복 70주년을 맞아갖고 한국 문화원과 한중 청년들에게 우리 독립 유적지가 비단 한국인들한테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또 중국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100여 년 전에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이 어떻게 같이 교류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는지 그러한 것을 현장에서 한중 청년들 같이 반반 섞어서 그러한 강의들을 저희가 했었었고요. 또 한중수교 25주년이었을 때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동일한 컨셉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 중국은 한국 학교도 물론 있지만 국제학교가 따로 있고 또 중국 학교에 있는 한국국제부 특히 국제학교하고 중국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우리 역사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저희가 강의 봉사도 하고 또 수학여행 형태로 해서 1박 2일, 2박 3일 형태로 해서 상해 인근 지역 비단 한국의 독립유적지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거, 상해 근처에 삼국지라든가 수호지라든가 또 저기 뭐 차와 관련된 곳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외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한국 역사뿐만이 아니라 또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해서 한중간에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가 이런 유적지를 정기적으로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서부터는 저희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히어로 임정학교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당일 코스 또는 1박 2일, 2박 3일을 상해에서부터 우리 임시정부의 그런 흔적을 찾아서 가흥, 항주, 전장, 남경까지는 하동지역은 저희가 수시로 탐방을 하고 있고 거기에 창사라든가 총칭까지도 그렇게 우리 교민과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히어로 임정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3.1절을 맞아서 시작한 일기가 지난주까지 해갖고 해서 저희가 현재 4년 동안 작년에 코로나 한 1년 정도 빼면 한 3년 정도, 3년이 채 안 되는 거죠. 82기째를 지난주까지 저희가 임정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활동이 이러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오늘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했었던 거는 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설립이 되었을까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제가 사실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누면 더 좋을 텐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같이 이곳을 방문하지 못해서 우리 김용택 선생님 모시고 우리가 1년의 과정을 마치고 상해로 수학여행을 오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리 보는 수학여행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같이 비록 랜선이지만 같이 이곳 상해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오늘 컨셉이 저희가 수학여행입니다. 그래서 직접 비행기는 타지 못하지만은 가상으로 우리 비행기에 같이 한번 올라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다녀오신 지는 한참 되셨죠? 그렇죠. 예.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상해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 선생님들을 모시고 대한항공으로 같이 상해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좋아요. 예. 멋진 퀴즈입니다. 예. 우와. 너무 기분 좋다. 얘기 쩐다. 네,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이륙을 해야 있었고요. 왜 100년 전에 우리 임정의 선열들은 상하이를 선택하였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0년 전에 상하이가 어떤 도시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 상하이는 중국 경제의 핵심이고 심장입니다. 그렇지만 100년 전에도 중국 상하이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럼 100년 전에 중국 상하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00년 전에도 이미 상하이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미국의 뉴욕, 영국의 런던, 프랑스 파리의 버금가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도시였고요. 또한 중국을 근대화되는 근대도시였습니다. 근대화의 창구였겠죠. 이러한 두 가지 기능 속에서 상하이는 새로운 사상과 자유로움이 넘치는 자유도시였습니다. 우리 임정의 독립선열들이 상하이를 선택했던 것은 바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 이면에는 마약과 매춘이 성행하는 환락과 자본의 도시였습니다. 돈이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었었고 또 마약이 난무하는 그런 도시였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유행을 선도하는 소비 도시로서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상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상하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는 와중에 저희 비행기는 푸동공항에 곧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 다시 한번 매셨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꽉 맸습니다. 꽉. 예. 꽉 맸습니까? 아, 가고 싶네. 정말 비행기 타고 가는 느낌입니다. 네, 가고 대한항공. 싶어요. Welcome to my world. 코로나 끝나면 정말 같이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상해 잘 도착하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 중국 사람들은 환영 꽝린 라이타오 상하이, 네, 상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 휴식을 마치고 상해 시내로 나가게 되는데 첫 번째 오늘 방문해야 될 곳은 바로 송칭링 능원입니다. 이 송칭링 능원은 우리 한국 독립운동사에 중국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히어로 임정학교는 이 송칭링 능원에서부터 우리 독립운동사를 풀어내는 것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송칭링, 예, 앞에 쭉 지금 저희가 정문 안에 들어왔었고 앞에 보게 되게 되면 송칭링에 대한 이런 큰 비석이 서여져 있습니다. 그 뒤편에는 송칭링에 대한 업적 이러한 부분을 저기 자세하게 비로소 비문 뒷면에 나타나 있는데 저희가 송칭링 능원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봤었던 그 비석에는 송칭링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앞에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애국주의, 민주주의, 국제주의, 공산주의 위대한 전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칭링 동지가 여기에 영원히 잠들어 있고 썩지 않고 있다. 네, 그런데 이 비문을 쓴 사람의 이름이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개혁개방의 상징인 등소평이 직접 이 송칭링을 기리면서 이 비문을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대단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비문 뒷면에 아주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송칭링은 순원의 부인입니다. 예, 둘이 같이 혁명을 하는 와중에 1924년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중국 광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쿠데타 군에 의해 가지고 한밤중에 송칭링과 순원은 잡힐 위기에 처해져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때 이 여성의 몸인 송칭링이 남성들과 같이 도피가 어려우니까 그 쿠데타 군들을 시선을 다른 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순문을 보고 먼저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리따운 처자를 놔두고 가기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손문에게 송칭링은 이런 말을 하죠. 빨간 줄 그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 거의 매요 북거의 매요니. 예, 중국은 내가 없어도 괜찮지만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 예, 일측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남편이자 또 중국의 혁명의 지도자인 순원을 보내는 송칭링의 그런 아주 따뜻하고 그리고 또 아주 애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비문의 한 구절입니다. 네, 이 비문을 두고 저희는 이제 송칭링 기념관을 들어가 보려고 할 건데 중국 사람들은 이 송칭링 이 집안을 가리켜서 송시황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뭐 만주족도 있었고 또 당나라를 세운 이세민도 있었고 한데 이 송씨 이 집안이 그런 황제의 가족과 같다라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송씨 일가를 이해하는 거가 바로 한중 근대사를 이해하는 숨은 키워드라고 하겠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우리 대한민국 건국에 관여된 많은 위인들한테 건국 훈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건국 훈장은 5가지 등급이 있는데 그중 최고의 장이 대한민국 장입니다. 이 대한민국 장에 추서된 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라든가 백봉 김구 선생님 이러한 분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 장에 추서된 5분이 중국인이 있습니다. 이 5분의 중국인 중에 3분이 한 집안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집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집안은 이 송씨입니다. 즉 송씨 가문의 두 번째 사위
순원과 셋째 사이 장제스 그리고 막내딸 송메링이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에 추서되어 있는 중국인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27년 있으면서 참 중국 사람들이 이상하고 이해가 안 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체제가 다른 공산당과 국민당이 공이 한 인물을 국부로 추앙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순원, 손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의 왼쪽 편은 중국의 남경, 난징에 있는 순원의 능입니다. 중국의 어느 황제의 능보다도 아주 훨씬 더 크고 웅장하게 지어져 있는 것이 남경에 있는 순원의 능이고, 우측편은 대만 타이베이에 있는 종산 진행관입니다. 종산 기념관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신의 혁명과 또 국부인 순원의 그 뜻을 높이 기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즉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체제에 상관없이 동일한 한 인물을 그들의 국부로 추앙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순원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위대함은 바로 한 글자로 정리할 수 있는데 신의 혁명입니다. 신의 혁명은 아시다시피 황제의 권한, 기존의 일반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황제의 권한을 내려놓고 백성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혁명을 일으켰었던 것이 바로 신의 혁명이죠. 아시다시피 신의 혁명은 삼민주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족주의, 두 번째는 민권주의, 세 번째는 민생주의죠. 여기서 손문은 첫 번째 민족주의는 아편전쟁 이전까지 전 세계 GDP의 30% 가까이 차지했던 중국이 서양 열강의 서양 제국주의에 이렇게 짓밟히는 것은 현재의 위정자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한족이 지금 이민족인 만주족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라고 해서 민족주의를 삼민주의의 첫 번째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주의는 나중에 항일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중국의 한족뿐만이 아니라 몽고족, 그 다음에 장족, 그리고 또 심지어는 만주족까지 어우러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족만을 내세우는 민족주의는 자기 모순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민족주의는 만주족으로부터 독립이 아니라 제국주의로부터 독립의 형태로 그 내용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삼민주의, 첫 번째 민족주의였었고요. 두 번째 민권주의입니다. 민권주의는 아시다시피 황제의 권한을 내려놓고 우리 백성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을 가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러한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나라다. 그것이 바로 신의 혁명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신의 혁명은 또 한 줄로 정리한다면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김용택 이사장님이 첫 번째 강의였을 때 민주가 뭐냐, 공화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좋은 말씀 들었던 거가 기억이 나고요. 우리 공화라는 말을 우리가 만약에 한자를 파자를 한다고 보게 되면은 쌀을 먹는 입을 함께 같이 나눠서 먹자. 우리 각 백성들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자. 그것이 바로 공화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넘버 1, 2, 3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원을 중국의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데 그 순원이 바로 이 중국의 신의 혁명을 완수한 정치 지도자라고 하겠죠. 중국의 가장 큰 변화의 시기에 이 신의 혁명의 시기에 깊숙이 관여된 우리 조선의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의 혁명에 참가한 신규식 선생님은 순원의 호법정부와 우리 임시정부를 교차 승인해서 한중 정부 간 외교적 가교 역할을 하게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사실 우리 한국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KBS 역사 스페셜 3.1운동의 진실 김규흥 편을 보시게 되게 되면 자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명 중에 김복 장군으로 쓰여져 있는 이 우측에 있는 분이 우리 조선인
김복 장군이십니다. 왼쪽에 있는 등중원은 신해혁명 당시 순원의 4인방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모습이 보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얼핏 보기에도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관모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견장 부분도 같고 제복도 같고 칼찬 모습이라든가 칼의 형태라든가 예. 순문의 4인방의 버금가는 소장 김복 장군이 있었다라는 거죠. 중국의 혁명가 춘호는 중국의 어떤 글에 조선의 독립을 축하하며라는 거에서 우리 김복, 김규웅 선생에 대해서 김복 동지는 매우 충실한 사람이어서 우리 혁명단은 김 동지에게 신해혁명에 필요한 각종 군사 기밀 문서 등을 맡겨서 혁명일을 같이 수행하였다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중국이 가장 큰 변혁의 시기에 그 변혁의 시기에 깊숙하게 참여한 우리 조선의 성각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수로 봤었을 때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할은 김복 선생이 됐던 김복 장군이 됐던 신규식 선생이 됐던 그들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았다는 거죠. 저희가 중국에서 우리 한국 독립운동사를 이해할 때 저는 꼭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과 개인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일방적인 관계는 사실 오래 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서로 주고받음이 있을 때 그러한 관계가 오래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도움을 받았지만 저희 또한 중국의 큰 변화의 시점에 이렇게 깊숙하게 도움을 줬던 분들이 있었고 김복 장군 같은 경우는 조선인이기 때문에 청나라 정부한테 있어서 뭐랄까 감시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혁명당에서 필요한 군사 기밀 문서 등을 전달한다든가 사람을 모집한다든가 연락을 한다든가 이러한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셨던 분이 바로 김복 장군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 중국의 국부인 순원을 감동하게 하고 그 순원이 적자라고 얘기하는 국민당의 장제스 아니야 순원 선생이 살아있으면 우리 공산당 쪽에 그의 사상은 더 가까워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마오쩌둥. 예, 그래서 공산당도 그 다음에 국민당도 공이 우리 임시정부를 도와주게 되는 그러한 형태. 공산당하고 국민당은 서로 싸우고 또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하기도 했었지만은 그 단체에서 공이 우리 이 목소리가 계속 떨리는 좀 다른 쌤 잠시만요. 잠시만요. 누가 음성을 쌤, 목진덕 쌤인가 보다. 아, 예, 예, 네. 괜찮네요.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신해혁명 당시에 이렇게 영향을 주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순원의 장자라고 얘기하는 국민당 아니야 우리 편에 더 가까워서라고 얘기하는 공산당 이 두 서로 다른 정치 체제에서 우리 임정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신해혁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했고 앞에 보이는 우리 송치님 기념관을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기념관은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잘 만들어 놓은 기념관입니다. 기념관 안을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송치님 동상이 하나 서 있고요. 그 기념관의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전원이 나와 있는데 입구에 그 입구에 보게 되면은 송칭링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고 간단 명료하게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칭링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명예주석이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주석은 시진핑입니다. 예, 그 전에 후진타오, 장저민 이런 분들이 주석을 하고 있었고 송칭링은 부주석까지 올라가 있었지만 그 사후에 이 송칭링의 업적을 높게 평가한 중국 공산당에서는 그를 명예주석으로 높게 선정을 하였고 두 번째는 손중산의 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명예주석까지 올라가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손중산의 그런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한 뭐랄까 손중산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삼민주의를 끝까지 지키려고 그리고 또
확장, 계승한 사람이 바로 그 핵심이 우리 송칭리 여사라고 하겠습니다. 안쪽에 보게 되면은 이 송씨 집안의 네. 세 자매에 대해서 사진이 하나 전시물이 나와 있는데 중국 사람은 이 세 자매의 선택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모 밑에 난 이 세 자매, 아래쪽에 맨 보게 되면은 이들의 결혼을 가지고 중국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딸은 송애령입니다. 예, 일찍이 해외 유학을 했었고요. 해외 유학을 한 다음에 순원에 영문 비서를 했었습니다. 영문 비서를 하다가 홍기가 차서 그 당시 중국의 아주 거부인 공상씨와 결혼을 하게 되죠. 물론 송씨 집안도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었지만 송씨 집안보다도 훨씬 더 부자였던 공상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 첫째 딸의 선택, 첫째 딸의 결혼을 동과 결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송칭링이죠. 이 송칭링은 바로 순원과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순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국부로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이고, 그리고 순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의 소유자입니다. 그가 시도했던 수많은 혁명들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었습니다. 하지만 순원이 위대한 것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고 그 실패를 발판 삼아서 새로운 것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어이 신의 혁명을 완수하게 되고 순원이 다시 한번 위대성을 보여주는 것은 순원은 그 결과물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중국을 위해서 군사적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엔스카이에게 그 총통 자리를 양보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위엔스카이는 다시 황제 체제로 돌리려고 했었던 그런 혼란이 다시 야기되는 부분은 있지만 순원은 끝까지 새로운 중국을 위해서 투쟁을 하였었고 그 결과물을 본인이 가지려고 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중국인들이 순원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송칭링의 결혼은 순원과의 결혼은 바로 중국과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내는 송미령입니다. 송미령은 그 당시 세계적인 결혼을 했었죠. 국민당의 최고 권력자인 장개석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예, 장개석하고 결혼을 하게 돼서 많은 이들은 이 셋째의 결혼을 바로 권력과 결혼했다. 예, 한 부모 밑에 난 이 세 자매가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은 동과 결혼, 중국과 결혼, 그리고 권력과 결혼했었다라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 세 자매가 있었던 전심을 조금 비켜보게 됐게 되면은 이 순원하고 결혼할 당시의 사진이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좀 있어 보이죠? 몇 살 정도 나 보입니까? 1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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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버지 뻘인데요. 아버지 뻘. 예, 그 맞습니다. 정도로? 네. 27살 차이가 납니다. 우와. 송칭링은 아까 송칭링의 언니 송혜링도 그렇고 이 순원은 자기 집에 온 아버지 친구 가빈이었습니다. 네. 순원도 광동 사람이었고 송칭링의 아버지 송가수 역시 광동 사람이었습니다. 송가수는 일찍 홍콩을 경유해서 미국에 유학을 하게 되죠. 미국을 유학했을 때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게 되고 미국에서 신학교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곳 상해 지역에 파견돼서 선교의 미션을 받고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보게 되면은 광동 쪽 말하고 이곳 상하이 쪽 말하고 사람의 생김새도 틀리고 그다음에 말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송가수는 선교를 하기에는 아주 자기가 봤었을 때는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 아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출판업, 선교사의 도움으로 윤정기를 들여와서 성경을 찍고 찬송가를 찍고 또 서방의 그런 서적들을 번역해서 출판을 해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이때 혁명가 순원이 상해를 방문하게 되죠. 자, 두 사람은 동양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광동어라는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학이라는
해외에서 중국의 변화를 보는 객관적 눈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집에 오는 아버지의 친구를 보고 자란 이 세 자매는 자연스럽게 순원의 사상에 매료될 수밖에 없게 되죠. 해외에서 공부를 마친 큰딸이 먼저 귀국하였다가 순원의 영문 비서를 하고 홍기가 차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둘째 딸 송칭링이 영문 비서를 하게 됩니다. 송칭링도 어느 날 홍기가 찼습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나도 결혼할 거야. 아버지가 깜짝 놀랐죠. 아유, 우리 둘째 딸도 그렇게 결혼, 하니, 그래, 사이 될 사람이 누구야? 아빠도 잘 아는 사람이야. 아빠가 잘한다고? 누군데? 아빠 친구 순원. 아, 와. 여러분, 혹시 이런 딸내미 있으면은 어떡하시겠습니까? 와. 아, 저는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 딸이 없어서 아들만 드립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머리가 너무 아프고 해서 집안에 가두게 되죠. 집안에 가뒀을 때 집도 나오지 못하고 바깥에 문을 걸어 잠그는데 집에 있었던 송칭링을 일찍이 키웠던 유모가 문을 열어줍니다. 송칭링은 집을 박차고 나와서 순원이 있는 일본으로 가서 결혼 서약서를 하게 됩니다. 이게 결혼 서약했었을 때 그 원본입니다.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서약자약부에서 순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해서 송칭링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페인 그래서 일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떤 결혼 내용을 요렇게 해서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혼 서약서가 있게 되고 아까 있었던 열쇠 없어, 요 너. 열쇠는 아까 나에게. 있었던 요 옷은 어? 자식 이기는 끝난 부모 없다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니까 송칭링의 어머님이 예쁜 저수지? 그런 예복을 만들어서 일본에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그런 순원의 글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동고동락하고 생사를 같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부인 앞으로 이게 쓴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전시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전시물은 바로 국공 합작을 이끈 국민당이 대표하는 순원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대조입니다. 공산당의 초기 공산당 설립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었겠죠. 아마 1921년, 22년 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항일투쟁에 앞서 가지고 이 공산당하고 국민당이 같이 국공합작을 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 바로 비서로서 있었던 사람이 송칭링임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중국을 대표하는 문학가이죠. 악효정정과 광인일기를 썼던 루신. 우리 이육사 선생도 우리 루신을 만난 기억이 있고요. 루신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조선일보에 루신에 대한 어떤 그런 글을 이육사 선생님께서도 남기셨다고 합니다. 루신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위원장을 맡은 송칭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송칭링 사후에 아까 제가 중국 인민공화국의 명예주석이란 칭호를 수여했었다라고 1981년 그 인민일보 신문에 이렇게 명예주석이라고 칭호를 수여했던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안에 있는 주요한 내용물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안에 있는 기념관을 같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자매 모습이 보이고요. 결혼식 관련된 내용이 전시되어 있고요. 여기는 국공합작. 저 앞쪽에는 루신 관련 전시물. 이게 1관이고 건너편 2관에는 중국의 육아와 교육과 여성에 대해서 헌신한 송칭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너무 좀 빨리 돌아왔네요. 네, 우리 기념관을 나오게 되게 되면은 기념관 바로 나와서 왼편에 송칭링 동상이 배곡으로 아주 멋지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송칭닝 능원은 중국 공산당한테 반드시 찾아와야 되는 혁명의 성지와도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명예주석으로까지 불리고 있고 또 국부인 수런과 버금가는 중국 사람들한테는 어떤 국모의 이미지까지 가지고 있는 송칭닝이 잠들어 있는 묘소가 바로 그 동상 뒤편에 있죠. 자, 우리 그 묘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묘소에는 앞쪽에 보이는 두 개의 묘소는 부모의 묘소입니다. 송칭닝 부모는 6자매를 두었습니다. 6자매를 두었고 남자 형제가 3명이었고요. 여자 형제가 3명이었습니다. 부모 무덤 밑에 바로 우측편에 송칭닝의 무덤이 있고요. 이 부모 무덤 왼쪽 편에 있는 무덤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 왼쪽 편의 무덤은 바로 송칭닝의 유모입니다. 아까 유모가 송칭닝을 어떻게 도와줬다고 그랬죠? 어린 시절 송칭닝을 키워주기도 했었고 또 결혼이라는 큰 변화가 있었을 때 집안을 탈출하게끔 도와준 그 유모. 평생 송칭닝은 유모를 많이 의지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아가기 몇 달 전에 유모가 돌아가게 되는데 유모를 바로 부모님 묘소 밑에 합장을 하고 본인도 같은 열에 무덤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 건너편이 저희가 방문해야 되는 만국공묘가 있는 곳입니다. 자, 송칭닝은 6자매가 있었는데 남자 형제가 3명, 여자가 3명이었습니다. 남자는 가운데 아들 자자를 돌림으로 쓰고 여자는 마지막 영자를 돌림으로 쓰고 있습니다. 6자매는 어떻게 되냐면은 첫째가 여자 중에 첫 번째 송애령이 됩니다. 둘째는 여자 중에 두 번째 우측편에 송경영이 됩니다. 셋째는 남자 중에 가운데 자원이 되고요. 넷째는 여자 중에 셋째 미령이 됩니다. 다섯째는 자량이 되고 막내가 자안이 됩니다. 여기에서 송경영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민당 인사입니다. 1949년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의 싸움에서 국민당이 패하고 대만으로 들어갈 때 온 집안 식구들은 전부 다 대만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오직 송칭닝만 중국에 남아서 중국 인민을 위하고 또 새로운 중국을 만들려고 했었던 순원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신삼민주의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중국의 여성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독립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런 송씨 집안에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바로 한국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했었던 순원과 그리고 장제스 그리고 장제스를 도와서 장제스의 영문 통역 카이로 선언이라든가 미국에서 많은 의회에서 영어 관련 연설을 했었던 송미령 이 세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훈장 최고위장인 대한민국장에 수여되고 있고 특히 순원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은 순원이 삼민주의 그리고 삼민주의로 완성된 신해혁명 신의 혁명은 바로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정이라는 거죠. 이 민주공화정이 1910년 한일 병탄이 되고 1919년 3.1 독립운동으로 우리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새로운 정치체제를 꿈꿨던 우리 독립선열들한테 선행적인 학습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는 민주공화정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나라를 빼앗기고 9년 동안 중국의 변화 속에서 우리 독립선열들이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측편에 송칭닝 무덤이 있었고 왼쪽편엔 유모의 무덤 이렇게 가지런하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만국공묘를 보게 되는데 이 만국공묘는 저희가 지금 송칭닝 능원을 온 거는 바로 이 비석 때문입니다. 너무 잘 안 보일까봐 제가 다시 썼는데 밑에 보게 되면 만국공묘 부지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만국공묘는 말 그대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공동묘지라는 거죠. 국제적인 도시였고 근대화의 도시였던 이곳 상해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삶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 또한 있었지만 죽음 또한 있었습니다. 이곳 상해에서 죽음을 맞이한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공동묘지가 이곳에 있었댔죠. 원래는
지금 상해 중심부에 있었었는데 도시가 확장되면서 그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이전되었다가 지금 이곳 송치민 능원에 약 600개의 무덤이 이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적의 묘원이다라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바로 묘원에 우리 초기 임시정부에 큰 역할을 했었던 우리 독립선열들이 모습들이 바로 이곳에 잠들어 있다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만국공명 외국인 묘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0개 무덤 중에 지금 박은식 선생님의 묘지가 보이고요. 옆에는 연병환 선생님 묘지 조금 전에 봤었고요. 노병 장군의 묘지. 그 뒤쪽 편에 보게 되면은 신규식 선생님. 네, 다 93년도에 이렇게 이장을 해갔습니다. 네. 그 신규식 선생님 옆에 보게 되면 김인전 선생님, 그 이용선, 안태국 선생님, 그리고 한국인 분은 조상섭 목사님, 그 다음에 김충식, 예, 약 한 28개의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남아져 있고요. 95년도에 윤현진 선생님,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마지막으로 김태현 선생님이 2019년 3월 달에 우리 국립현충원으로 이장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만국공명 송칭리 능원 바로 옆쪽에 좌측편에 이런 우리 독립선열들이 묘소가 이곳에 남아있게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으로 봤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박은식 선생님 묘지인데 밑에 보게 되면 1993년 8월 5일 이장 대한민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은식 선생님은 한국 국립현충원에 우리 독립선열 묘역으로 이장이 되어 있고 여기는 예전에 묻혀 있었던 그 흔적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은식 선생님은 언론인이자 역사학자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국헌 사상으로 함축될 수 있고요. 한국 통사하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우리나라 근대사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신 분이 바로 박은식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입니다. 우리 정부가 수립됐었을 때 1대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대 대통령 역시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하지만 취임된 지 1년 반 동안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국에서 상해에서 부임을 하지 않게 됩니다. 1920년 12월 달에 부임해서 약 한 6개월 정도 6개월 채 남짓하게 이곳 상해에서 거주하다가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죠. 그리고 임정에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계속 대통령이라는 명함을 쓰게 되죠. 그 당시 우리나라 임시정부에서는 대통령제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임기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임시연장을 급히 만들고 또 우리 그 임시헌법을 만들었을 때 대통령의 임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었고요. 또 한 가지 대통령의 권한이 남용됐을 때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 임정은 이승만 박사로 인해 갖고 굉장히 큰 혼란을 잊게 되죠. 이때 임정의 요원들이 이승만을 탄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언론인이자 역사학자로서 많은 이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박은식 선생님을 2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임시정부 내에서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본인이 대통령에 취임하시고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국무령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국무령을 다른 사람한테 과도기적으로 넘기시고 그 다음에 상해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우리 박은식 선생님의 사상은 국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혼은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은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인데 이 역사에 해당하고 이 정신에 해당되는 한 나라의 말, 글, 역사를 잊지 않게 되게 되면은 그 나라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국혼이라고 두 글자로 명시하신 분이 우리 박은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1대 대통령이십니다. 두 번째 분은 신규식 선생님이십니다. 신규식 선생님 호는 예관입니다. 대한제국의 군인 출신이었죠. 우리 임정의 사진을 봤었을 때 엄청 선글라스를 쓰고 타이저 수염을 달고 계신 분이 와. 10중 8구 신규식 선생님이십니다. 음. 신규식 선생님의 호는 예관입니다. 그런데 이 예자는 뭐냐면 삐뚤락하게 보다라는 거죠. 삐뚤락하다, 비스듬하다, 그리고 불간자예요. 근데 사람이 똑바로 보지 않고 비스듬하게 본다. 자, 우리 선생님들, 대한민국에 아주 무서운 아이들이 있죠.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네. 걔들 싸우는 거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 아, 이런 말 합니다. 야, 너 왜 나 째려가? 너 왜 나 째리니? 그래서 예관 선생님께서, 신규식 선생님께서는 일본이 우리 조선을 병탈한 거, 그거는 올바른 일이 아니고 내 일본 너희들 똑바로 보지 않고 째려보겠다. 그래서 스스로 코를 예관으로 바뀌게 되시는데 이분은 3번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셨습니다. 2번은 실패하셨고 마지막 이제 절명을 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을사늑약이 있던 날, 울분을 참지 못해서 이완용을 처단하려고 했던 그런 젊은 군인들 몇이 처단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집에서 음독을 하시게 됩니다. 음독을 하시게 되는데 집안 사람들한테 발견이 되셔갖고 다행히 목숨은 건지시게 되는데 그 음독으로 인해 갖고 시신경을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시죠. 예. 그래서 사시가 되게 되는데 그때 본인의 호를 삐뚤락하게 보겠다라고 해서 예관으로 정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음독은 우리 조선이 병탄되던 1910년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자 도저히 그 울분을 참지 못해서 다시 한번 음독을 하시게 되는데 이번에는 대종교 창시자 나철 선생에 의해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해 쪽으로 북경을 경유해서 상해 쪽으로 망명하셔갖고 신해혁명이 있었을 때 2차 신해혁명 당시 같이 참여했었던 그런 조선인으로서 같이 참여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또 특히 순원을 높게 평가하고 공화정이라는 그런 부분을 높게 평가해서 순원에 대해서 찬사의 글을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1대 대통령 이승만이 상해를 방문하고 돌아가 버리고 우리 임정이 서로 4분 오열되었을 때 마지막까지 임정을 같이 화합하려는 최대의 노력을 하게 되면서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3가지를 안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불언, 임시정부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겠다. 서로 같이 마음을 맞춰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식, 먹지 않겠다. 그리고 불약, 약을 쓰지 않겠다. 그래서 약 20여일에 걸쳐 갖고 단식을 해서 자기 호흡법으로 해서 스스로 절명의 길을 가신 분이 예관 신규식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께서도 한국혼이라는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내용은 우리나라가 망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죽음으로써이다. 우리들이 마음이 아직 죽어버리지 않았다면 비록 지도가 그 색깔을 달리하고 역사가 그 칭호를 바꾸어도 우리 대안은 망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스스로의 하나의 대안이 있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곧 대안이 혼이다. 그래서 결국 대안이란 마음을 똑바로 가지고 있게 되게 되면은 나라는 망해도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박은식 선생님의 국헌 사상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순원의 신해혁명 당시 신규식 선생님은 이곳 상해에서 중국의 혁명가들하고 교우를 하게 됩니다. 1910년도에서부터 약 10년 동안 신규식 선생님이 이곳 상해에서 중국의 혁명가들하고 교우한 그 바탕 위에 우리의 독립선열들이 상해로 몰려들어서 1919년에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바로 신규식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원에게 신해혁명을 축하하며 공화국이 새 세상을 만들어 낡은 세상을 돌려 세우니 사해의 만백성 즐거워라 손중산 우러러 모시네 라고 해서 손총통을 축하하는 그런 축시를 지어서 순문에게 전달하였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소개드릴 분은 바로 노백민 선생님입니다. 네, 역시 대한제국의 군인이셨습니다. 대한제국의 군인으로서 일본에 유학을 하시게 되는데, 대한제국의 군인으로서 일본에 유학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친일이 행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백민 선생님께서는 끝까지 대한제국의 군인에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우리 임시정부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국무총장을 역임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완용을 워리워리로 불렸던 일화가 아주 유명한데, 조선이 병탄되고 이토 히로부미가 왔었을 때 조선 정부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위한 환영회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무관이었던 노백민 장군께서 참석을 하셨었는데, 그때 이완용이 들어왔었답니다. 이완용이 들어오는 걸 보고 이완용을 보고 워리워리라고 불렀답니다. 자, 워리워리는 뭐를 부를 때 쓰는 말이죠? 네, 강아지를 부를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이완용을 개보다 못한 놈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불렀었고, 그것은 일본 쪽 사람들이 당황을 하게 돼서 우리 노백민 장군하고 칼싸움이 일어날 일측즉발의 위기까지 갔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고요. 평생 소원이 우리 대한제국의 군인에서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우리 광복군으로서 제복을 입고 남대문을 입성하는 것이 꿈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제복을 입고 남대문을 입성하는 거, 그건 우리 조선이 독립된 그날을 기약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생님께서는 육군 장성이었지만은 일찍이 미국서 항일 비행사 학교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독립전쟁을 하게 될 때는 육군의 힘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군의 힘이 필요하다. 네,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공군은 비행기를 만들지를 못하더라도 비행기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항공사들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항일 비행사 학교를 설립하신 분이 바로 노백민 장군이라 하겠습니다. 자, 셋째 분은 김인전 선생님이십니다. 김인전 선생님은 인성학교, 현재 상하이 한국학교의 전신이시죠. 우리 임시정부의 학교에 있었던 인성학교 교장을 역임했었고, 김구 선생님을 도와서 노병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노병회는 평상시 노동, 즉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직업인으로 있다가 유사시에는 군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을 1만 명을 모집을 해서 우리가 이곳 해외에서 독립을 꿈꾸자라고 해서 김구 선생님하고 같이 설립을 한 것이 노병회고요. 또한 목사님이셨고 교육자였고 독립운동가셨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을 도와서 노병회와 또 교육자로서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김인전 선생님이셨고요. 다른 한 분 선생님은 안태국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태국 선생님은 친밀 활동을 하셨고 데라우치 암살 미수 사건으로 배고인 사건으로 연루되셔 가지고는 옥고를 치르시게 됩니다. 옥고를 치르시고 만주를 경유해 가지고는 1919년경에 19년 하반기에 이곳 상하이를 오시게 됩니다. 상하이를 오시게 되는데 항해도 쪽 출신이셔 가지고는 안창구 선생님하고 아주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었고, 배고인 사건으로 연루돼서 옥고를 치를 때 뭐 큰 병을 얻으시게 돼서 상해에 오셔서는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1920년에 운명을 달리하시게 되고, 아마 지금 여기에서 우측편에 있는 사진이 안태국 선생님의 장례식에 든 사진이었고, 이 사진은 아마 안창호 선생님의 흥사단의 원동위안부 쪽 집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분이, 지금 말씀드린 다섯 분이 1992년 한중 수교가 일어나게 되고, 바로 94년도에 8.15 강복을 맞아서 다섯 분이 먼저 한국으로 그 유해가 이장되셨고요. 그리고 해를 달리해서 우리 지금 이곳에 계셨던 다른 분들, 연병환 선생님이라든가 또는 작년에 이장을 해 가셨던 김태현 선생님, 네, 이분 평양 숭실대학교 출신이고요. 네, 이분은 이장했었을 때 저희 히어로에서도 참석을 했는데, 상해는 무덤을 쓰기에 굉장히 참 안 좋은 땅입니다. 바로 해수면하고 가까이 있어서 1m만 파더라도 안에 보시다시피 물이 이렇게 흥건히 고여 있고, 그래서 이런 온기, 큰 온기에 유해를 안장을 하고 하장을 한 유고를 안장을 해서 이렇게 모셨었고요. 그래서 이 유고를 온기를 드러내서
안에 다시 소독을 해가지고는 한국으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마지막으로 김태현 선생님께서 이장이 되셨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그 만국국명 송치령 능원에 있는 이 부분까지 같이 봤는데, 제가 이게 시간이 이제 조금 좀 더 지나고 있는데 한 15분 정도 좀 더 해도 괜찮을까요? 예, 예. 좋아요. 아, 괜찮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이것이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임시정부를 준비를 했냐는 거죠. 네, 그건 바로 동제사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 청주 쪽에서 단제학당에서 상해 임시정부의 전신 동제사 건립 109주년 기념식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동제사는 1912년 신규식 선생이 한국 독립운동을 위해서 상해에서 조직을 했습니다. 조직된 형태는 교민 친목단체 형태입니다. 어려운 일을 함께 합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라는 그런 동제의 의미가 그렇게 있는데, 이 동제사를 통해서 중국인들하고 같이 신안 동제사를 후에 만들게 됩니다. 이 신안 동제사에 중국의 혁명가들이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10년에 상해 쪽에 10년, 11년에 먼저 오신 신규식 선생님께서 동제사를 건립하고 우리 조선의 젊은이들을 가입을 시키고, 그리고 중국의 혁명가들하고 교류를 해 나가면서 그런 저변을 확장시킨 것이 바로 이 동제사라고 하겠습니다. 동제사의 면모를 보게 되게 되면은 신규식 선생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박의식 선생님. 그 옆에 보게 되면은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신채호 선생님하고 박의식 선생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학자죠. 아까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근대사를 잘 정리하셨다고 하게 되면은 박의식 선생님이 근대사를 잘 정리하셨다면 신채호 선생님은 고대사를. 그래서 한 분은 고대사, 한 분은 근대사. 그리고 우측에 보게 되면 바로 우리 헌법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수왕 선생님. 이러한 분들이 1912년 이후에, 물론 조수왕 선생님은 1916년도에 상해에 오시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이 동제사를 통해 가지고는 3.1운동을 준비하게 되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그러한 변화의, 해외 변화의 그런 횃불을 조선으로, 또 만주로, 또 도쿄로 이렇게 지어 날렸던 분들이 바로 동제사와 동제사의 산하 조직인 신한청년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그 조수왕 선생님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더 전하고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1902년 성균관에 입교를 했고요. 이때 입교했을 때 신채호 선생님하고 같이 동문수학을 하게 됩니다. 신채호 선생님의 역사관은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본 반면에 우리 조수왕 선생님께서는 아와 비아의 어떤 그런 합해지는 그러한 부분으로 사물을 좀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신채호 선생님도 물론 큰 석학이셨지만 우리 조수왕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훌륭하신 똑똑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1927년에 동경부립제일중학교로 가서 황실특파 유학생으로 가게 됩니다. 일본에서 약 10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 법학을 전공하게 되죠. 법학을 전공하게 되고 1915년 대종교를 통하고, 또 이분 나중에 육성교라고 해서 기독교,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 불교, 그 다음에 마호메트, 유교, 도교, 당군교까지 타협해서 육성교를 이제 창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대종교를 전파하고자 중국에 망명을 했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가 그 일 탈출해서 1916년에 상해로 망명을 하시게 됩니다. 상해를 망명을 하시게 되면서 저 동제사에서는 우리 3.1 독립선언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대동단결선언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 이때 조수왕 선생님께서는 약 30살의 약간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본에서 근대법을 10년 동안 연구를 하시고 일본에서 대학을 마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의 체제를 잘 아셨기 때문에 신규식 선생님께서 대동단결선언을 초안을 조수왕 선생님 보고 작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유명한 국민주권설이 되어 있죠. 주권은 불멸하다. 대한제국 융희 황제가 주권을 포기하고 1910년 8월 29일 날 주권을 포기하고 일본한테
나라를 준 거는 일본한테 준 것이 아니라 황제의 주권이 포기되었고 국민의 주권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권이 포기되지 않았고 주권은 불멸하다라는 얘기, 그러한 부분이 대동단결선언에서 나오게 되고, 선언의 주요 내용은 평등 사상과 민권 사상입니다. 조상 선생님께서는 이때 중국의 혁명가 양계초의 대동 정신, 이러한 사상에 깊게 매료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안에 평등 사상과 민권 사상을 대동단결선언에 넣게 됩니다. 이 대동단결선언은 1986년 8월에 안창호 선생님 유품을 독립기념관에 기증할 때 그 유품 안에서 발견되었었고요. 독립운동가로 조소왕 선생이 부각되게 된 부분이 바로 대동단결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17년 신규식 선생님과 같이 만국사회당을 만들게 됩니다. 이 만국사회당은 후에 조소왕 선생님이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소왕 선생님이 우리 독립운동사에 큰 설계자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거가 3.1 독립선언과 그 다음에 28 독립선언에 앞서는 대한독립선언서, 무호독립선언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이때 이 무호독립선언서 약 39명의 사람이 중국 길림에서 만들어서 39명의 이름으로 배포됐는데, 이것의 초안을 조소왕 선생님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안창호 선생님이라든가 신규식 선생님이라든가 기래성 같은 많은 선배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지만 32세의 약 어린 조소왕 선생님으로 하여금 우리 대한독립선언서의 그런 기초를 작성하게 하였다라는 거, 우리 조소왕 선생님이 그런 면모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많은 독립선언서 중에 가장 형식이 잘 짜여진 선언서라고 할 수 있고, 선언서 말미에 보게 되면 육탄혈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제에 맞서서 싸워서 우리가 주권을 찾는 것은 우리가 육탄혈전의 방법뿐이 없다라고 독립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한 선언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49년 상해 쪽에 내려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임시헌장, 임시의정원법을 제정할 때 바로 임시헌장의 초안을 만드신 분이 우리 조소왕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파리에 나가 있었던 신규식 선생님, 앞에 보이시는 분이 신규식 선생님이죠. 신규식 선생님을 돕게 임시정부에서는 조소왕 선생님과 여운형 선생님의 동생 되는 여운홍 선생님을 파리에 보내게 됩니다. 파리에 보내게 돼서 파리에서 김규식 선생님을 도와서 외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파리 강야 회의에서 뜻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김규식 선생님은 미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조소왕 선생님은 이때 2년 정도 파리에 유럽에 머무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들, 이제 여기에 보시게 되게 되면은 발틱이라든가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데 부분, 또 그뿐만이 아니라 러시아까지 이 2년의 시간 동안 들어보면서 서구의 변화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상적으로, 사상가 조소왕으로서 이 유럽에서의 2년의 체류 시간이 큰 도움이 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상해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임시정부의 여당인 한국독립당의 당위와 당강을 기초하게 되는 거죠. 이 당위와 당강을 보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 이미 우리 임시정부의 또 건국 강령에 나타나 있는 삼균주의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이 균등을 기초로 한 신민주국을 건설하여 균등한 생활을 확보하자라고, 이것이 조소왕 선생님이 유럽에서 2년 동안 사회민주주의의 그러한 유럽의 나라들을 보고,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 공산주의의 이면을 본 다음에 우리 새로운 나라는 신민주국으로 돼야 되고, 신민주국은 정치, 경제, 교육이 균등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삼균주의의 그 틀을 짜시게 됩니다. 또 당강에 보게 되면은 보선제, 우리 국민 투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 생활을 평등하게 한다. 그 다음에 수학권을 평등하게 한다. 교육의 평등, 이러한 부분들을 당강에 명시하게 됩니다. 조소왕 선생님이 삼균주의는 정치가 균등한 나라, 경제가 균등한 나라,
교육이 균등한 나라. 예. 예, 조상 선생님을 보면서 정말 선생님께서 꿈꿨던 이 나라, 우리 후손들은 얼마나 선생님의 뜻에 부합하게 이 나라를 가꾸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내 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위인들에 대한 책을 유방집이라고 꽃다운 이름은 후세에 오랫도록 전한다 해서 1905년서부터 1932년까지 우리 민족의 열사들 81인의 행적을 기록한 책을 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열단 주도한 민족혁명당에 참여하게 되는데 조상 선생님의 삼균주의는 비단 민족주의 우파뿐만이 아니라 민족주의 좌파인 우리 의열단에서도 의열단 강령에 보더라도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기초로 한 진정한 민족공화국. 자, 아까 보게 되게 되면은 내용이 그대로 같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조상의 삼균주의를 우리 민족주의 좌우파 모두 동의 채용해서 새로운 나라의 강령으로서 채택을 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일선전 성명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김구 선생님이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외무총장 조소왕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임시정부의 수많은 외교적인 문서는 전부 다 거진 8, 90% 이상은 우리 조상 선생님께서 기한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국강령을 만드셨고 이 건국강령대로 정말 나라가 세워졌어야 되고 또 제헌헌법 역시 우리 건국강령 또 삼균주의가 충분히 들어가 있어서 나라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임정의 요원들은 반쪽의 정부를 인정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1948년 이승만 쪽에 의해서 반쪽짜리 정부가 탄생되고 그리고 제헌헌법은 아쉽게도 조상 선생님이 주 부분이 아니라 유진호 박사에 의해 주도로 인해서 제헌헌법이 만들어지게 되지만 그 유진호 박사도 제헌헌법을 만들 때 그 헌법이 기초가 되는 건국강령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헌법 또 대한민국 임시헌장 그 내용을 워낙 법학자로서 조상 선생님께서 잘 만들었고 닦아놓은 그의 이론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많은 부분을 차용하였다는 그런 내용들은 익히 들어서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에 돌아오셨을 때 조상 선생님이 3.1절 기념사 부분인데 이 조상 선생님이 정말 울분에 찬 그러한 기념사를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 건가요, 원래? 예, 전혀 안 들리는데. 소리를 원래 안 들리는 걸. 소리가 안 들립니까? 예, 안 들립니다. 유튜브 거에 나오는데? 아까 들렸었는데 안 들렸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아예 안 들렸습니다. 괜찮네요. 그냥 들어도 그냥 봐도 되겠습니다.
네, 조상 선생님, 제가 아까 테스트 했었을 때는 음성이 들렸었댔는데 지금 음성이 안 들린 모양입니다. 유튜브에 보게 되면 조상 선생님 3.1절 기념사 전문하게 되게 되면은 조상 선생님의 육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육성을 들을 때 선생님이 그런 피 끓는 그런 한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울부짖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독립을 이루겠다, 광복을 하시겠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대학을 다니게 하고 집집마다 우유 한 병씩 또 집 한 채씩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선생님이 계획하고 선생님이 해외에서 우리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청사진으로서 수십 년 동안 했었던 그런 삼균주의, 우리들은 그런 삼균주의가 뜻하는 그런 나라들을 정말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아마 조상 선생님이 지금 하늘에서 저희들을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내내 좀 들었습니다. 이걸로 제가 오늘 했었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 초창기 선생님들이 송칭립 능원에 우리 만국공묘에 이렇게 잠들어 계시고 이러한 분들을 저희가 아는 것도 중요한데 중국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같이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독립운동이 비단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중국인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중국인을 감동시키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한국과 중국이 서로 알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한국과 중국 또 중국과 한국 간에는 보다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27년에 중국을 나오기 전에 한국인으로서 중국에 대한 느꼈던 그런 감정하고 27년 지난 지금이 감정하고 대동소이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중국은 지난 27년 동안 엄청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지금 G2로 올라서는 그까지 자리까지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또한 중국을 바라보는 시야가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중국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되고 또 중국인들한테도 저희가 도움만 받은 그런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큰 변화에 있었을 때 신해혁명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상해가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 윤봉길 의사가 그의 목숨을 던져서 중국인들한테 항일 의지를 북돋아줬던 어떠한 그런 것을 또 알려준다든가 이렇게 중국과 한국, 한국과 중국 간에 서로 아름다운 역사적 우정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한중 간의 중한 간의 그런 관계에 조금이나마 이익이 담당하고자 히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강의 끝까지 신청해 주신 우리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오늘 저희가 화면으로 비행기를 탔지만 나중에 멀지 않은 장래에 함께 비행기 타고 이곳 상해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강의를 선생님께서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분단의 특성상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공산주의에 공짜만 붙으면 그냥 이렇게 건접을 못하는 이런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중국의 역사를 너무 모르는데 실제로 오늘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중국의 역사는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말로 다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소중한 강의를 해주셔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선생님 강의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시간은 좀 지났지만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는 뭐 많지만 이렇게 중국 역사랑 이런 거를 잘 몰랐고 또 좀 이렇게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답사를 되게 제대로 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들으면서. 그래서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빨리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다 함께 같이 수학여행을 가는 그날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 강의 너무 재밌게 1시간이 후딱 가가지고요. 예, 너무 맞아요. 재밌게 잘 들었고요. 예, 또 그 이면에 또 저희가 이제 중국에 대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랑 반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이제 현장에서 또 이제 보고 싶은 것들도 함께 가 보면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이드를 너무 잘해 주실 것 같아요. 가시면.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기대가 되는 예, 상해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예. 우리 처음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그 헌법 강의 마칠 때쯤 돼서 코로나 끝나면 상해로 이제 같이 함께 여행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꼭 그게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좀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그 청령의 외가리 할아버지라고 저하고 그 깜빵 동기 선생님이 여기 오셨네. 이식 선생님. 얼굴 안 보여주시죠? 얼굴이 안 보이네. 오시긴 오셨는데 음소거 해놓고 얼굴도 안 보여주시고. 예, 나왔습니다. 예, 제가 뭐 일한다고 그냥 이렇게 끌놓고 그냥 앉아서 예. 있어가지고 제가 인사를 못 드렸네. 반갑습니다. 예, 저하고 깜방 동기입니다. 예, 정교조 해직 교사시고. 예, 선생님 중간에 들으셨지만은 어때요? 선생님도 그 관심이 많잖아요. 역사에. 인식 선생님. 그죠? 예, 저도 뭐 관심도 많고 예, 평소에 저도 뭐 우리 김영택 쌤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우리 역사 기행 무슨 뭐 예, 생태 기행 이런 거 많이 우리 정기적 활동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안 했습니까? 예. 그 아이들이 다 나이들이 많이 들었을 때고 저도 뭐 여기서 이제는 뭐 주로 뭐 생태나 역사 기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시골에서. 선생님 혹시 어쨌든 창녕에 오늘 가시면 이 외가리 할아버지 찾으시면은 거기서 숙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기회 되면은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오늘 이주영 이사님 오늘 들어오셨는데 우리 사실은 이명필 선생님 귀한 분을 만나게 된 것도 이주영 선생님이 소개로 해서 우리가 지금 상해 지부장까지 맡으시고 그랬더니 이주영 선생님 어떠세요? 강의 처음부터 들으셨죠? 예. 아주 뭐, 저 사실 이 강의 들으려는데 그때 임성부 백준환 때 상해 갔다가, 이명필 선생님 안내를 받았죠. 예. 그래서, 항주, 소주 이쪽으로 쭉 돌면서 임성부, 까지 이렇게 다 봤는데 아주 참 그때도 감동이었습니다. 명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게 되면은 히어로 역사 등하고 같이, 상해, 그 다음에 소주, 항주, 저기 충칭까지 그죠? 네, 중경까지 네, 네, 네. 임성부의 길을 따라서 네, 예. 정말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오늘 강의를 역사적인 그런 역사에 대한 그 소양도 그렇지만은 선생님 강의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대단히 달변이시고 너무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어떻게 많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지 좀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 예. 어때요? 다른 분 오늘 강의 들으신 분 우리 박순걸 선생님 어때요? 상해 한번 가시겠어요? 엄쏘고 박순걸 선생님. 예, 그럼 감동이었고요. 저는
이게 그 아까 순원 선생님 이야기할 때 저 솔직히 몰랐거든요. 그 우리 건국 훈장을 받은 걸 몰랐는데 오늘 예.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그 일본에 맞서서 이렇게 그 하나의 뜻을 같이 가서 좀 이렇게 관계가 좀 멀어지는 게 아니고 일본에 한테만은 진짜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마음 깊이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멋지고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예, 우리 상임 이사님 늘 바쁘셔가지고 지금 여기 참석 못 하시다가 오늘 드디어 얼굴을 나타냈습니다. 이 강정미 이사님, 그 처음에 상해 우리 한번 수학여행 한번 가자고 제일 처음에 이야기 꺼내신 분이 바로 이분이거든요. 강정미 쌤 오늘 어때요? 강의 잘 들었죠? 네, 강의 잘 들었고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약하긴 약한데 들립니다. 예, 제가 이 마이크를 다시 작아요. 예. 크게 말씀하시면 돼요. 예, 목소리가 작게 들리시죠? 예, 이제 네. 됐어요. 이제 됐어요. 네. 잘 추진해 보겠고요. 하나는 이제 마지막에 그 임시원장 조소왕 선생님, 헌법의 아버지 조소왕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곳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임시원장을 만들 때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는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 이주영 선생님을 만나 뵈면 제가 사실 그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10년 동안 일본에서 법 공부를 배우셨다 하셨잖아요. 조소왕 선생님께서. 그래서 저희 임시원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좀 영향을 받았었는지를 좀 사실 살짝 듣고 싶긴 합니다. 예, 이명필 쌤 대답 좀. 예, 이명필 쌤이 하셔도 되고 이주영 이사. 예. 네네. 우리 이주영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영향은 당연히 이제 그 일본서 조도전 대학 다녔잖아요. 그분들이. 그 이준 열사도 거길 다녔고 조소왕 선생님 여기서 같은 학교 다니시는데 그 학교가 좀 독일 계통법을 굉장히 이제 중시했었죠. 그래서 그쪽을 많이 배우셨고, 근데 제가 그 10개 항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는 또 역시 그 프랑스 혁명선언에서 나온 17개 조항, 그런 내용이 다 뭉뚱그려 들어가 있고, 그 조소왕 선생님이 또 말씀하실 때도 꼭 우리 국내법, 그러니까 꼭 애국가만 아니다. 우리도 그런 법들이 있었고 옛날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 삼견주의도 자기가 창시한 거고 그렇다고 하면서 조소왕 선생님은 우리와 그 다음에 이 서구의 것을 가능한 한 이렇게 조화롭게 맞추시려고 스스로 많이 노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육성교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육성교도 6개 모든 종교를 모아서 대종교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그런 육성교까지 이제 얘기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셨고요. 그분들의 그 지식 수준이라는 거는 상당히 높으셨던 분들이에요. 그 공부도 이렇게 또 아까 이렇게 유학도 했지만 아까 그 미국서 쓰던 게 우리 그 파리 가셨던 분 있잖아요. 금방 날 요즘 자꾸 이름을 잃어버려. 김규식 선생님. 김규식 선생님.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서 대학 다니면서 거의 몇 개국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상해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지식인들 보면요. 상당히 그 지식의 폭이 넓었고 폭도 넓었고 깊이도 있었고 그래서 꼭 어느 뭐 한쪽에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런 인류의 지식, 특히 법학 지식들을 굉장히 공부하고 그걸 자기 나름대로 체계를 세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은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정말로 이제 조소왕 선생님뿐만 아니고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국정교과서를 배워서 그런지 잘 안 가르쳐줘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강의도 들으면서 신선한 느낌, 새로운 것을 다시 알게 돼서 그런 감동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었는데 중국의 역사는 우리가 정말로 좀 깊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선생님들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혹시 꼭 이야기하시고 싶은 분들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예. 네, 너무 강의
너무 잘 들었고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네,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꼭 한번 현장에 한번 가서 그분들의 진짜 이전에 가장 힘든 시간들, 너무 의미로운 시간들 한번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아까 마지막에 선생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전에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원했던 독립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이 많고 그렇게 절절했던 그 독립된 그 시기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전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해왔던 어떤 독립의 어떤 밑판을 닦은 이 시기에 우리가 살면서 과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제대로 내 어떤 국민의 역할을 하면서 잘 살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참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감정이 좀 이렇게 기강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좀 살아가는 어떤 그런 시간들 중에 정말 옛날에 그분들이 그 절절하게 필요했던 그런 독립이라는 그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내가 살면서 어떤 국민으로서의 어떤 내 역할과 어떤 그런 뭐 의무, 그런 어떤 생각들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분들에게 우리가 빚을 지은 마음을 좀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더 열심히 대한민국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명숙 감사합니다. 선생님 박명숙 선생님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지금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국가냐 미국이 지금 그 영향력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운동권 학생들이 주장하는 미국의 그 예속되어 있는 국가가 아니냐 하는 이런 안타까움 같은 것이 우리 지식인들,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잖아요. 그게 주한미군을 비롯해서 지금 미국이 우리 해방 후에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간섭하고 억압하고 또는 큰 사건에 관여하고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더 말씀하시고 싶은 분 있으세요? 저는 강의 들으면서 지난번에 이비파 선생님도 그렇고 오늘 임명필 선생님이나 이주영 이사님이나 이런 분들 강의, 박순걸 선생님도 그런 분들의 강의를 정말 다시 듣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기회 있으면 가능하면은 선생님들 시간을 한 번 더 마련해서 오늘 임명필 선생님도 중국의 헌법에 대해서 약간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제가 질문하고 싶었는데 짧은 시간에 이야기 못 하실 것 같아서 언제 기회를 한번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 마쳐도 되겠습니까? 오늘 임명필 쌤 강의, 명강의 정말로 감동적으로 들었고 우리 감사하는 뜻에서 박수 한번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고 우리 상해 같은 비행기 타고 가는 날까지 건강하십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준영 선생님도 건강하십시오. 이주영 선생님 두 분 다 건강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외가리 선생님 자주 오십시오. 저희 대부도입니다. 쌤 고생하셨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여배 쌤. 네네네. 정말 고맙습니다. 홍 선생님도 좀 같이 좀 얼굴 보여주시지 이렇게. 두 분이 같이. 그러게. 한번 좀 보내주세요. 그러게. 정말. 네. 아니 사모님 언제 다음 기회에 강의하실 때라도 사모님 옆에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 지금 미국 가 있습니다. 미국 가세요? 홍 선생님도 대단한 원래 거기서 영어
쭉 원장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까? 참 두 분이 다 대단하십니다. 영어 교육에 대가실 것 같아요. 예. 참 우리 헌법 정말 우리 식구들 정말 대단한 분이 있어서 너무 힘이 납니다 지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김원대 선생님 잘 들어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건강 잘 챙기세요. 네, 어, 감사합니다. 예, 지부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예.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